어느 날 밤, 그저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심심하고 현실 같았던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과장이 하나도 없는 100% 실제로 겪은 꿈 이야기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시간은 밤 10시경이었다. 그날 나는 과제가 하나 있었다. 전자제품의 모듈을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밤 10시가 되어서야 문득 그 일이 떠올랐다. 아, 부품을 사야 하는데 그렇게 점심이 번쩍된 나는 지하철을 타고 영산으로 가기로 했다. 단순히 도톤만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수선을 맡긴 옷도 찾아야 했기에 겸사겸사 미치를 하게 되었다. 밤늦게 지하철을 타고 영산으로 향하는 길, 그 시간대의 지하철 풍경이란 늘 비슷하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졸고 있고 퇴근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표정하게 앉아있다.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적막한 분위기였다. 나는 휴대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서 있었는데 갑자기 묘한 느낌이 들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다. 그 순간 영산까지 갈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모르게 가는 게 꺼림칙했다. 마침 내가 바라는 길목에 수선을 맡긴 곳이 있었기에 그냥 거기서 옷만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역에 도착하자 예상했던 대로 규모가 큰 곳이었다. 지하상가도 있고 역 내부에는 백화점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조성된 복합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늦어서인지 지하상가는 문을 닫았고 영로원이 나를 보더니 말했다. 이 시간에는 저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멀티플렉스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 공원 쪽으로 나오자 묘한 광경이 펼쳐졌다. 역 앞 공원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들 같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몸집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게 보였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마치 양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나는 빨리 원만 찾아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몇 걸음 걷지도 못한 순간 스키투보드를 탄 한 남자가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일부러 부딪힐 듯이 빠르게 접근하는 그 남자를 보고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피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기분이 너무 나빴다. 나도 모르게 기질이 싫으면 그냥 가라는 말을 내뱉었다. 사실 속으로는 무서웠지만 겉으로는 당한 척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싸늘하게 나를 바라보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두고 봐, 너 두고 보자. 그 말과 함께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저 멀리 사라졌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다. 오늘은 뭔가 잘못됐다. 괜히 나왔다. 이곳에 더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까 그 남자의 말도 마음에 걸렸다. 결국 나는 모든 지뢰를 젓고 다시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서둘러 역으로 돌아나갔다 나왔던 출구로 다시 들어갔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 지하 2층으로 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경이었다. 지하철역이어야 할 두 곳은 온통 새하얀 벽으로 둘러싼 좁은 공간이었다. 마치 잠실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문을 닫고 다시 나와 한층 더 내려갔다. 지하 1000층.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또다시 하얀 방.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뭐지? 나는 황급히 다시 위로 올라갔다. 지하 2층, 지하 1층.
그러나 문을 열 때마다 또 닫았다. 지하철역이 나와야 할 자리에는 오로지 새하얀 공간만이 펼쳐져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이상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 그때였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그가 입고 있는 것은 한자복이었다. 그는 나를 힐끗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순간 그에게 말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빠르게 사라져버려 붙잡을 수가 없었다. 다시 지하 2층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눈앞에는 똑같은 하얀 방.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내리를 스쳤다. 이거 꿈이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꿈속에 갇힌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나는 아직도 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걸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층 더 올라가 보기로 했다. 이게 정말 꿈일까? 아니면 현실인데 내가 혼란을 느끼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혹여나 내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하 1층으로 올라가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에 펼쳐진 것은 똑같은 하얀 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그 방 안에는 아까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던 한자복을 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는 방 안 한쪽 구석, 천장 모퉁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거기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불길한 기운이 반돌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달아나며 입을 열었다. 아저씨, 저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아저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며 미동도 없었다. 묘하게 경직된 자세, 초점을 잃은 듯한 눈빛, 그리고 방 안의 지묘한 정적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어깨를 툭 건드리며 다시 물었다. 아저씨, 지하철 타는 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그 순간 아저씨의 몸이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기계처럼 느릿하게 고개를 돌리더니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나도 몰라.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대답이 너무나도 이상했다. 여기는 지하철역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다. 나는 불안함을 감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아무래도 이도 꿈인 것 같다. 계속 하얀 방만 나오는데. 그래도 아마 잠에서 깨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애써 웃으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아저씨의 다음 말이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학생. 이게 꿈인 거 나도 알아.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20년째 여길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 나는 순간 숨이 막혀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20년. 그는 20년 동안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다. 하지만 꿈이라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깨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건 정말 꿈이 아니고 현실이란 말인가. 나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며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아저씨의 표정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은 단순히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20년 동안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아저씨가 바라보던 천장 모퉁이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엇이 그곳에 있는 걸까? 시간적으로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모퉁이를 문질러 보았다. 하지만 특별한 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천장이 새는 것도 이상한데 물이 맑고 투명했다. 이상했다. 이 방에는 창문도 없고 배관도 안 보인다. 그런데 왜 물이 새어나오는 걸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물을 손으로 만졌다. 그저 막연한 희망이었다. 어딘가에 나나는 질이 있을 거라는, 혹은 이게 탈출의 단서일 거라는. 그 순간 눈앞이 번쩍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온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너무나 생생했다. 꿈이라고 하기엔 현실감이 너무 컸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손끝에는 뭔가 촉촉한 감각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게 대체 뭐였을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귀신을 본 적도 없었고 귀신을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꿈만큼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리고 뭔가 이상했다. 꿈속에서 꿈이라고 자랑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내가 그때 출구를 찾지 못했다난 나는 아직도 그 꿈속에 갇혀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아저씨도 지금쯤은 꿈에서 깨어나서 잘 살고 있을까? 그때의 그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본 그 하얀 닭. 지금도 나는 가끔 그 꿈을 떠올린다. 만약 그때 출구를 찾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꿈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했다. 저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분명히 뱀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뱀과는 차원이 달랐다. 너무나도 거대해서 그 모습을 온전히 가늠할 수도 없었다. 야, 저거 뭐야? 산신령이 마실 나왔나 보다. 나는 반쯤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동기도 그 광경을 보고 넋이 나간 듯한 얼굴이었다. 그 뱀은 어둡고 깊은 물살 위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색깔이 확실하지 않았지만 검은색과 갈색이 뒤섞인 듯 보였다. 아니면 물속에 반사된 빛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섰다는 점이었다. 큰 소 한 마리는 우습게 삼킬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거대한 생명체를 지켜갔다. 마치 우리 존재 따위는 숨경도 쓰지 않는 듯 뱀은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야, 소 데리고 내려가자. 비 오면 감기 걸려. 나는 얼른 동기를 붙잡고 정신을 차렸다. 우리 집에서는 비 오는 날에는 절대 소를 내보내지 않았다. 소가 감기에 걸리면 큰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정말로 며칠 동안 풀을 먹이지 못해 오랜만에 데리고 나온 것이었다. 그러다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다. 우리는 부랴부랴 소를 끌고 산을 내려왔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수량이 흐를수록 그날의 기억은 더욱 뚜렷하게 남았다. 며칠 뒤 나는 할머니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너무나도 커다란 뱀을 봤다고, 깊은 물속에서 꿀틀거리던 것을 봤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내 말을 듣고 껄껄 웃으셨다. 그거 이무기 봄이라. 영이 못돼서 물속에 숨어있던 놈이 잠깐 나온 거야.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의 설명은 이랬다. 이무기는 깃털 물속에서 숨어있다가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나 용이 되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때를 놓치면 용이 되지 못하고 그저 물속에서 영원히 떠도는 존재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무기가 물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낯을 모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용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길을 커본 거지. 너희가 안 봤으면 용이 됐을지도 몰라.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열실색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하늘이 길을 내린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가 계실 때나 겨우 따라갔을 뿐 혼자서는 절대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는 또 하나의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내가 6, 7살 무렵에 겪었던 일이다. 내 고향은 경기도 연천 초선민. 시골 마을이라 인구도 적었고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이는 작은 동네였다. 우리 집은 전형적인 시골집이었다. 마루가 있고 거기에 서서 바라보면 논과 밭이 훤히 보였다. 그날도 나는 마루에 올라섰다. 여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심심했던 나는 그냥 멍하니 저 멀리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노먹용수로 옆에 한 꼬마아이가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아이를 바라봤다. 옷이 너무 선명해서 금방 눈에 띄었다. 빨간, 노란, 연두색 줄무늬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아이는 한참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마침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오셨다. 나를 보며 물으셨다. 누구야? 어디를 그렇게 보고 있어? 나는 손가락으로 그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저기 봐, 저기서 누가 낚시하고 있어. 그런데 우산도 안 쓰고 있어.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듯이 내 시선을 따라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이 이상했다. 어디? 누구? 나는 손가락으로 다시 정확히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요. 저기 노란 줄무늬 옷 입은 애. 안 보여?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그게 보이니? 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응, 엄청 잘 보이는데?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내치듯 말했다. 누가 그런 거 가르쳤어? 거짓말하지 마. 나는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분명히 내 눈에는 뚝뚝히 보였는데. 그때 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지금도 그 애가 뭐야? 나는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보며 말했다. 응, 아직도 보여. 그런데 길을 저렇게 많이 맞으면 감기 걸리지 않을까? 그 순간 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보고 밤으로 들어가자. 곧 텔레비전 시작할 거야. 어머니는 나를 밤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방으로 들어갔고 그 아이는 그 이후로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몇 년 뒤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꼬마는 내가 그 모습을 보기 몇 년 전, 그러니까 내가 2~3살 무려돼. 기 오는 날,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다. 당시에는 주변에 어른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그를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었다. 그 죽은 아이는 우리 형과 같은 나이였다. 어머니는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때 집에 있던 옛 사진 속에서 형과 함께 찍힌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의 아이, 빨간, 노란, 연두색 줄무늬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 나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내 형과 그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 존재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그 아이는 내가 그날 목격했던 그 옷, 빨강, 노란, 연두색 줄무늬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 이후 나는 어딘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에 지문처럼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특정한 조건이 맞춰졌을 때 다시금 반상처럼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다. 그때 내가 봤던 것이 단순한 신기루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 아이의 잔상이었을까? 이번에 들려줄 이야기는 승기가 있는 후임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그 후임은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 나는 그 이야기가 너무 신기하고 소름 끼쳐서 꼭 한번 기록해 두고 싶었다. 이 이야기는 후임이 시점에서 1인칭으로 다시 풀어보려 한다. 나는 어렸을 적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미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가곤 했다. 아마 5살 때였던 것 같다. 우리 마을 어귀에는 천하대 장군과 지하여 장군이라는 장승이 서 있었는데 그 장승 밑에는 내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나는 그 할아버지를 마을 어르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을에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내 있던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마을에서는 도로를 넓히고 오래된 집과 선담을 철거하는 등 마을 정비가 한창이었다. 나는 그저 공사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심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여기 내일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오늘은 안 보이네?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생각 없이 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할머니는 갑자기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되물었다. 그 할아버지가 보였어?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응. 내일 거기 앉아 있었잖아. 마을 어르신 아니야? 하지만 웬일인지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내 눈에 보였다니. 난 몰랐구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 할아버지는 토지신이란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랬다. 그 할아버지는 마을을 지키는 토지신이었고 마을이 발전한다며 단과 장승을 철거하기 시작하자 결국 떠나버린 것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서야 할머니는 내가 신기를 타고났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고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사촌형과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이 사촌형은 말을 할 수 없는 버머리였다. 하지만 대신 그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었다. 형은 귀신을 워낙 자주 보았고 집안 어른들은 조만간 신내림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리고 정말로 몇 년 뒤 그는 신내림을 받고 박수무당이 되었다.
그 후에도 나는 현과 자주 놀았다. 그런데 어느 날 현과 마당에서 함께 놀고 있는데 현이 갑자기 내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옹얼거리기 시작했다. 현은 말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는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다. 왜? 뭐? 하지만 현은 계속해서 같은 곳을 가리키며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 현이 이상해. 할머니는 집 안에서 황급히 뛰쳐나오셨다. 그리고 현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셨다.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다급하게 말했다. 너,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 있어.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무섭게 호통치는 할머니의 말에 순순히 집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와 옷장을 열고 옷가지를 여러 벌 꺼내 나갔다. 그때 나는 너무 궁금해서 물었다. 할머니, 아까 왜 그러셨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현이 너 뒤에 있던 별표 걸기, 앞이 별표를 보고 있었어. 나는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꼈다. 귀신들은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을 금방 알아본다고 한다. 그리고 형은 분명 그걸 보고 있었다. 형이 계속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것은 바로 나의 뒤에 있던 그것이었다. 나는 검에 질렸다. 할머니는 형이 그 걸기를 보고 위험을 감지하고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라고 했다. 하지만 버머리였던 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고 그 답답함에 계속 손짓으로 나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그 걸기를 쫓아내기 위해 옷가지를 태웠다고 했다. 보통 그런 걸기가 달라붙으면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고. 그때 나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그런 걸기한테 왜 음식을 차려주지 않고 옷을 태운 거지? 나중에 후임에게 물어보았지만 후임도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다만 어떤 영혼들은 음식보다 자신과 관련된 물건이 탄 걸 더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할머니가 태운 옷들. 혹시 그 귀신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었을까? 아니면 내 것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그날 형이 내 등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 어쩌면 그날 나는 정말로 위험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다. 그 마트는 1층은 상점, 2층은 창고로 이루어져 있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별 문제 없이 출근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때 나 말고도 3명 정도의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은 물건이 부족하면 2층 창고에서 가져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귀찮아서 그런다 싶었다. 하지만 하루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나에게 말했다. 너 2층 가서 물 좀 가져와 줘. 나는 별 의심 없이 알았어 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제서야 왜 아무도 2층에 가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2층 창고에 올라서자마자 나는 한기가 확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공기는 무겁고 어딘가 습한 냄새가 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창고 특유의 분위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정말 많은 잡기들이 떠돌고 있었다. 목이 잘린 귀신, 무언가를 향해 호통을 치는 귀신, 시끄럽게 울어대는 아기 귀신 등등. 그들은 창고 곳곳에 퍼져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서둘러 필요한 물건을 챙겼다. 귀신과 눈이 마주치면 따라와서 괴롭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보이지 않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박스를 들고 재빨리 2층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내가 내려오자마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야, 너 괜찮아? 응, 괜찮은데? 진짜야? 아무 일 없었어? 나는 그들의 반응이 이상해서 귀신 몇 년 보이긴 했는데 뭐 아무 일 없었어. 신경 쓰지 마,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순간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떤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그 자리에서 기겁하며 외쳤다. 전장님. 예. 귀신 볼 줄 아나봐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었고 나를 시험해 본 것이었다. 그 후 나는 후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후임도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후임은 중3 때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고 한다. 그 여자는 후임에게 800만 원을 줄 테니 신을 파라고 했다. 후임이 할머니와 이모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후임은 그 돈을 받고 신을 팔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 당시 후임 몸에 깃든 신이 여신이라 나중에 무당이 되려는 여잔을 휘하했기 때문이었다. 어린 마음에 여장하는 것이 싫어서 신을 팔아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신을 팔고 난 뒤에도 귀신이 보이는 것은 여전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후임에게 말했다. 야, 얼마나 대단한 신이길래? 신을 팔았으면 떠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아직도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러자 후임은 말했다. 그게 우리 할머니 말로는 내가 몸에 모셨던 신이 일반적인 작신이 아니라 꽤 높은 지위를 가진 신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후임이 덧붙였다. 그래서 신을 팔았어도 내 몸에는 아직 그 지운이 남아있어서 귀신이 계속 보이나 하다.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고 우리 사촌형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다. 물론 사촌형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건 정말 사실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사촌형의 시점에서 이야기해보겠다. 때는 내가 24살 때였다. 그 당시 나는 과대였고 해련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한 상태였다. 나는 아스도 아니고 인싸도 아니었으며 그냥 같은 학번 동기들, 후배들, 그리고 선배들과 적당히 잘 지내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때 나는 학교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학교 근처에 싸게 나온 자취방이 있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바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 나는 자취를 시작했다. 자취 첫날, 허름한 방이었지만 나름대로 집들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 5명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 남자 셋, 여자 둘, 그리고 나까지 총 6명이 모여 치킨과 튀전 틈식을 시켜 먹으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 10시쯤이 되었을 때 띵동.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뭐야? 이사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장난치는 거야? 나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 다시 술자리를 이어갔다. 그런데 4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평소에도 아버지와 자주 통화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술자리라 너무 재미있었고 그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그냥 전화를 모음으로 돌려버렸다. 그리고 다시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았다. 그런데 술이 점점 취해 가던 중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 잊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뭐지?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뭐였지? 그때. 띵돈.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반쯤 취한 상태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씨, 또 누구야? 그리고 문을 벌컥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나는 그제야 이 자취만의 구조를 떠올렸다. 이 집은 2층 건물의 맨 끝단이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려면 2층에서 30개의 계단을 올라와야 한다. 즉, 누군가 대를 누르고 장난을 친다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그렇다면 방금 초인종을 누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나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렸다. 나는 마지막 초인종이 울리기를 기다렸다. 이미 두 번이나 정체불명의 델이 울렸고 이번에는 반드시 그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띵돈. 델이 울리는 순간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번개처럼 뛰쳐나가 문을 확 열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순식간에 복도 좌우를 살폈다. 문 뒤쪽도 확인하고 계단 밑까지 내려가 보았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다. 귀신인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소름이 돋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었다. 아닌, 사람이 어떻게 대를 누르고 난 위에서 3초 만에 사라질 수 있지? 게다가 사람이 도망을 갔다면 발소리라도 들렸어야 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나는 말없이 술자리로 돌아왔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데이트 이야기로 전환되었다. 나, 이거 진짜 집 맞대기 같은 걸로 델 누르고 도망가는 거 안다? 친구들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거의 자전이 다 기어갈 무렵이었다. 그때 한 수배가 나에게 물었다. 형, 안 나나 봐야? 나는 몇 번이나 벨이 울렸음에도 반응 없이 앉아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더 이상 신경 쓰기 귀찮아졌다. 게다가 몸도 피곤해지고 있었고, 어차피 또 나나봐야 아무도 없을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 순간, 쾅, 쾅, 쾅. 갑자기 현관문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손인지 발인지 모를 무언가나 물을 미친 듯이 쾅쾅 두드리며 차고 있었다. 후배들과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 뭐야 이거? 누군가는 거래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리고 나 역시 속으로는 완전히 쫄아 있었지만 어떻게든 튀어난 척하면서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슬금슬금. 나는 조심스럽게 문에 달린 미시경, 봄구멍으로 밖을 살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게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딴딴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미시경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파! 복도 센서 등이 켜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안도했다. 센서 등이 켜졌다는 것은 누군가나 거기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센서 등이 분명히 켜졌지만
복도에는 드물 어떤 형체도 없었다. 그런데도 물을 두드리는 쾅쾅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고 심지어 문이 흔들리는 진동까지 느껴졌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들국 친구들에게 소리쳤다. 밖에 아무도 없는데 이거 무슨 소리야? 누군가나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좀 나다다. 그러자 용기 있는 후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복도 생소금만 덩그러니 쳐져 있을 뿐이었다. 이걸 본 여자 후배 2명은 얼굴이 침대해지더니 겁에 질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남자 셋만 남아 술자리를 마무리하며 술담들을 치우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정신이 차려지면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던 것이 떠올랐다. 나는 얼른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나는 가볍게 화면을 눌러 확인했다. 음력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라 내가 깜빡했는데. 오늘 내 엄마 제사다. 내 전화 안 받았어? 보면 꼭 전화해라.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다. 아버지의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훅 돋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 같다. 넬이 울렸던 이유, 문을 두드렸던 정체,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다. 엄마가 나를 찾아온 걸까? 내가 제사를 잊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나 나를 찾으러 온 걸까? 그때 느꼈던 그 정체불명의 존재가 엄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엄마의 염원이었다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 존재를 외면하고 있던 게 아닐까? 이 이야기는 100% 실화냐, 단 1%의 픽션도 없는 이야기다. 나는 원래 귀신 같은 걸 잘 믿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죽은 이들은 자신이 남긴 흔적을 따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라는 말을 믿게 되었다. 그날 나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렇기에 어머니는 나를 직접 찾아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그날 문을 열었을 때 혹시 엄마가 서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미술을 따라 차를 몰고 가던 중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이상했다. 술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옆 테이블이 신경 쓰였다. 창백한 얼굴을 한 남자 하나와 여자 둘, 그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주렁주렁 장식이 달린 듯한 기이한 차림새였다. 신발도 검은색. 셋 다 똑같았다. 나는 그들을 계속해서 곁눈질로 바라보았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민수가 원래 목적지였던 하단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어차피 그날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기에 여자친구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다. 대리운전 불러서 넘어가다.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렇게 제안했다. 그런데 민수는 귀찮다. 단속 안 할 거야. 라며 술에 취한 채 직접 운전을 하려고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말렸다. 하지만 민수는 점점 화를 내더니 급기야 싸울 것 같은 분위기로 변해갔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반하게 말리지 못했다. 그렇게 바짝 차를 몰고 하단으로 넘어가는 중이었다. 나는 처음이라 길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래서 민수의 차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출발한 지 5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민수가 미친 듯이 속도를 내며 앞으로 치고 나갔다. 아마도 시속 120km 이상은 나왔을 것이다. 그때는 새벽이라 차가 거의 없었고
도로는 뻥 뚫려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며 핸들을 꽉 잡았다. 나 저거 사고 나겠는데? 그리고 그 순간 민수의 차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다. 눈앞에서 닷자리 그의 차가 사라졌다. 나는 100m 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그렇게 직감하며 차를 몰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민수의 차는 큰 탑차의 뒤쪽 모서리에 그대로 박혀 박살이 나 있었다. 운전석 쪽은 심하게 찌그러졌고 민수는 머리에 큰 충격을 입은 듯했다. 피가 수도꼭지처럼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조수석에 있던 민정이가 점심을 차리고 일어났다. 그녀는 멍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우리 오빠 어디 갔어? 나는 말을 잃었다. 잠시 후 택시구가 도착했다. 나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구조대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리고 민수는 즉사했다. 나는 병원으로 산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어두운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저 멀리 술집에서 봤던 그 세 명이 내 앞을 휙 지나가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검은색 옷, 그리고 신발까지 똑같이 검은색.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말도 안 돼. 서면에서 술을 마시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 3시에 이 병원에서 다시 마주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들이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을 떠나는 길. 나는 차를 몰고 가다가 다시 한번 그들을 목격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원과 기이한 기운이 맴돌았다. 사고가 난 후 민정이는 나에게 말했다. 민수다. 운전하는 내내 멀쩡했어. 그런데 갑자기 같이 죽자. 라고 말하더니 핸들을 확 틀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그날 처음부터 서단을 지나치지 않고 서면으로 가지 않았다. 난 이런 일은 없었을까? 아니면 그날 밀수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을까? 나는 지금도 그날의 일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때 술집에서 마주쳤던 그 세 사람. 그들은 대체 뭐였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밤을 주는 것. 그것이 생명을 주는 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결국 가족을 대신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5살 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어느 날 밤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은 옛날식 한옥 구조였다. 큰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대문이 꼬있는 그런 집이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세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꼬마 아이가 나타났다. 꼬마는 5살 정도 되어 보였다. 배가 꼬질꼬질 묻어있고 배가 몹시 고픈 듯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밥을 구걸하고 있었다. 첫 번째 집에서 밥을 달라고 하자 주인은 불쾌한 얼굴로 내쫓았다. 재수 없게 우리 집에서 밥을 구걸하냐? 당장 꺼져. 두 번째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밥을 주냐? 저리 가. 그렇게 계속 쫓겨나던 아이는 결국 그녀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 꼬마아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줌마,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들꼬마 아이는 마치 자기 아들과 똑같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마침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주려고 밥을 퍼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밥을 조금 덜어 숟가락으로 떠서 꼬마의 입에 넣어 주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녀의 5살 아들이 높은 언덕길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때 주변에 어른이 있었다면 즉시 발견하고 조치를 취했겠지만 하필이면 그 순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아이는 그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꿈에서 밥을 주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행위다. 그러므로 절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꿈속에서 밥을 주면 안 된다. 어머니는 소외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그 밥 한 숟가락이 결국 자신의 아이의 목숨을 대신 다정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와 비슷한 꿈을 꾸었던 사람이 또 있었다. 한 남자는 어린 시절 꿈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예전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쌀을 장독에 보관하는 집이 많았다. 그 꿈 속에서 한 낯선 여자가 하얀 속옷을 입고 장독에서 쌀을 바가지로 퍼가고 있었다. 그는 너무 놀라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깨워 알리려고 했다. 그리고 순간 혹시 도망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새하얀 달걀 귀신처럼 아무것도 없는 얼굴로 변했다. 너무 놀란 그는 꿈속에서 그대로 기절했고 눈을 떴을 때는 현실이었다. 그는 아침이 되자마자 할머니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고, 내가 그런 꿈을 꾸다니.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할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쩌면 좋니? 아이고. 그리고 그 꿈을 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 쌀도 생명을 뜻한다. 하얀 속옷을 입은 여자나 꿈에 나타나는 것은 충동이다. 이후 그는 오래도록 그 꿈을 잊지 못했다. 그때 꿈속에서 본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타난 것일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 수련회에서 함께 귀신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같은 방을 썼던 6명 중 살아남을 사람은 나뿐이다. 그들은 모두 성심에서 40대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때 함께 밤을 새우며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가 깔끔한 모습으로 나와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는 꿈도 충몽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미의 선생님이 계셨다. 그분은 2년 전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2년째 중환자실에서 의심 없이 누워 계셨다. 그런데 몇 달 전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미의 선생님이 나를 찾아왔다. 꿈속의 선생님은 너무나도 건강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반갑게 물었다. 간사님, 병원에서 언제 퇴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로봇이 보러 왔지. 나 이제 완전히 나았어. 이제 병실로 안 돌아가도 돼. 나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너무 기쁜 마음에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마치 모자이크처럼 깨지면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들은 소식은 현재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 중환자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꿈이 흉놈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꿈을 단순한 허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밖은 꿈은 단순한 허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이 곧 다가올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라난 우리는 그 꿈이 말하는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항아리를 짊어진 여자와 할머니. 이 이야기는 한 학원 선생님이 적은 실화다. 선생님은 어릴 적 골목이 많은 주택가에서 살았다. 그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마당을 지나야 손번문이 있는 구조였다. 원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부모님이 결혼 소품 다 나서 남은 가족들끼리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때 선생님의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다.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끔씩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다. 당시 선생님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학교가 끝난 후에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할머니와 단둘이 부모님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내일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귀찮고 짜증이 났다. 그날도 선생님은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가 조금 늦게 집에 들어왔다. 이야, 나 라면이 먹고 싶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하지만 선생님은 너무 피곤했고 그날따라 치매로 인해 같은 말을 반복하는 할머니가 원망스러워.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고 아무 말 없이 2층 방으로 올라다 버렸다. 그리고 이내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선생님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였다. 딸딸딸딸딸딸. 엄청 요란스러운 웃음소리에 선생님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리고 창문 밖에서 나는 기리한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미칠 사람이 웃는 소리였다. 선생님은 대기를 껴안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선생님 방의 창문을 열면 바로 골목길이 보였는다. 웃음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자 정체불명의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얼굴을 하얗게 분칠하고 있었다. 입술은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고 머리는 길게 툴어헤친 상태였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그 여자는 새노란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는 커다란 항아리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빙글빙글 돌면서 천천히 선생님의 집 앞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멈추더니 그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아주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나오라고. 처음에는 선생님도 나한테 하늘 소린다? 아니, 뭐야 저 미친 여자는?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철컥 현관문이 열렸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왔다. 선생님은 그제야 놀라 소리쳤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 거기 가지 마요. 하지만 할머니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웃으며 괜찮아. 난 괜찮아. 그렇게 말하며 항아리 속으로 몸을 쏙 집어넣었다. 순간 여자는 지리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항아리를 짊어졌다. 그녀는 선생님을 힐끗 쳐다보더니 갑자기 순한 육선을 커부었다. 그런 다음 딸딸딸딸딸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며 골목길 저탄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선생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 너무나도 심심한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후 선생님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아까 할머니가 라면 끓여달라고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1층으로 내려가 보았다. 다행히 할머니는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집에 돌아와 할머니를 깨우려는 순간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다.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던 날 선생님은 오랜만에 분가했던 고모를 만났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모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순간 얼굴이 새파래지며 점색했다. 그리고는 화를 내며 말했다. 너 왜 그걸 안 말렸어? 알고 보니 고모도 예전에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었다. 고모는 과거에 선생님의 집에서 살던 시절 어느 날 똑같은 항아리를 짊어진 여자를 꿈에서 보았고 그날 할머니가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하셨었다. 하지만 고모도 그 부탁을 무시하고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모든 것이 맞춰졌다. 그 항아리를 짊어진 여자. 그녀는 죽을 사람을 데려가는 존재였던 것일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단 한 그릇의 라면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끓여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죽음을 맞이했다. 이후로 선생님은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그때 할머니께 라면을 끓여드렸다면 할머니는 조금 더 오래 사셨을까? 하지만 어쩌면 그날은 할머니의 정해진 날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죽음을 데리러 온 여자를 따라갈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시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라라고 부른다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모가 꾼 꿈과 선생님이 꾼 꿈의 차이점은 단 하나였다. 고모는 꿈속에서 그 노란 옷을 입은 여자와 함께 울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놓아달라고 애원하며 울부짖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예유. 독한년. 그렇게 중얼거린 후 여자는 무서운 눈빛으로 고모를 째려보고 사라졌다고 한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들. 세상에는 사람을 저주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부적을 쓰거나 저주 인형을 만들거나 특정한 의식을 치르는 것 등.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술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모른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군가에게 살을 날리면 그 살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많은 무당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주술이든 미신이든 다 떠나서 이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사람은 자신이 계속해서 죄수길은 생각대로 살아나게 되어 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노력하고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죄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저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무잡히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짐으로 가득 차버리고 자기 자신도 망가져 버린다. 결국 용서나 가장 강력한 복수다. 누군가를 증오하며 살아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의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항상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았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살아보니 결국 피곤해지는 건 나 자신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공인중개사 일을 하는 한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다. 기슭이 나오는 아파트. 선배는 부동산 일을 오래 해왔고 많은 공인중개사들과 인맥을 쌓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한 공인중개사 아저씨에게 급한 연락이 왔다. 내용은 이랬다. 그 공인중개사나 최근 아파트 매매 중개를 했는데 매수인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파트에서 귀순이 나온다. 매수인은 그 공인중개사에게 따졌다. 왜 이런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 중개 수수료를 환불하다. 안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겠다. 그 공인중개사는 판단했다. 그래서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알고 보니 몇 달 전 한 위례인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 공인중개사는 여러 아파트를 보여주었고 마침 어느 오래된 아파트 1층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이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였다. 실식 아파트처럼 편리하진 않았지만 가격이 저렴했고 거주하다 보면 향후 10년 내에 재건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래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만족하며 계약을 체결했고 약속된 날짜에 중개 수수료도 받았다. 하지만 몇 달 후 매수인이 갑자기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말했다. 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냐? 계약을 해지하겠다. 중개 수수료도 환불해다. 그는 계속해서 주장했다. 아파트에서 계속 귀신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는 너무나 억울했다. 아니, 사람이 죽은 곳은 그 1층이 아니다. 10층에 살던 주민이었다. 그 주민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보통 부동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그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거래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즉, 이 공인중개사는 그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것이다. 그래서 선배는 공인중개사에게 설명해 주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009년에 해석한 바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즉, 법적으로도 이 제안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집에서 정말로 귀신이 나오고 있었던 걸까? 공인중개사는 그 매수인이 그냥 덤을 먹은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 역시 종종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밤만 되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그림자가 보인다. 현관문을 열면 아무도 없지만 신발장 앞에 모름덩이가 생겨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파트 관리인은 이렇게 말했다. 투신했던 그 남자의 신발이 아직도 1층 모기 주차장에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선배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정말로 사람이 죽은 곳에 그 흔적이 남는 것일까?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다.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다. 인간이 아닐까? 그날 이후 선배는 절대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국 모든 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나 역시 절대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돌고 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저주하는 일이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증오와 원한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인간의 마음일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수는 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끝없이 반복되는 추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아파트 거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에는 끝없이 반복되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얼찐 기이한 현상이 존재한다. 공인중개사의 전화. 선배는 공인중개사 오지삼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제가 중개한 아파트에서 자꾸 귀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방황한 듯한 목소리였다. 선배는 침착하게 법률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의뢰인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져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오지삼의 목소리가 답장이 차타라한답다. 아니요, 변호사님. 그리 아니라 죽을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해서 보인답니다. 그 아파트에는 과거 투신 사건이 있었다.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인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망한 지점은 1층이므로 귀신이 1층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 귀신은 단순한 일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순간 그대로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끝없는 추다. 공인중개사나 묻자. 오지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사람이 아직도 쉬지 않고 옥상에서 지상으로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 의뢰인은 매일같이 기념소리와 함께 별투 거대한 물주머니가 터지는 듯한 진동을 느끼며 살고 있대요. 의뢰인은 어느 날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처절한 기념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창문 밖에서 떨어지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푸른 거대한 물주머니라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1층 마당을 내려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매일 반복되는 공포. 그 이후로 의뢰인은 매일 밤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떨어졌다. 떨어질 때마다 처절한 기명 소리가 들렸다. 푸른 하고 땅에 충돌하는 진동이 느껴졌다. 그리고 피비린내가 퍼졌다. 의뢰인은 처음엔 최대한 무시하려 했다. 거실 창문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집에서 생활할 때는 되도록 밖을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을 차단하는 것뿐이었다. 청각과 촉각, 그리고 후각까지 차단할 수는 없었다. 피할 수 없는 단다. 진동은 온몸을 감싸할 듯이 퍼졌다. 마치 연장본 책이나 물병을 떨어뜨릴 때 손끝으로 느껴지는 진동처럼. 하지만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거대한 남성이 10층 높이에서 떨어질 때의 충격. 그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피비린내였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아파트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1층 서남으로 무언가가 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의뢰인은 미쳐가고 있었다. 결국 의뢰인은 선배는 공인중개사에게 말했다. 이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임과 내 도일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죠.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선배는 모지산에게서 다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의뢰인이 결국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추락.
의뢰인은 1층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다행히 목숨은 번졌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가족들도 튀퇴해졌다. 결국 아파트를 팔고 싶어 했지만 아파트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빚을 갚지 못한 채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경매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이 아파트는 경매에 도쳐졌지만 경매를 보러 온 사람들조차 기겁하며 도망쳤다. 아파트를 보러 온 사람들이 혼비를 산하여 뛰쳐나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파트는 한 사람에게 낙찰되었다. 누구였을까? 아파트를 다시 산 사람. 그 아파트를 낙찰받을 사람은 이전 소유주였다. 7. 의뢰인이 다시 그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결국 그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걸까? 아니면 그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까?